우리는 평생 전학생으로 사는 운명이니까. KC 지음, 플랜 B 출판사. 집을 물려받았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 있다. 그 집을 종잣돈으로 집 크기를 점점 늘려갔다. 거래를 거치며 어느덧 3층 규모, 방이 10개가 넘고 지하실까지 갖춘 집으로 불어났다. 부채 없이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니 완전한 내 집이다. 정말 운 좋게 좋은 부모님과 주변 도움을 받으며 집을 늘려갈 수 있었다. 혼자 살면서 방이 많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욕심 같아서는 규모를 조금 더 키우고 싶기도 하다. 꽃이 사방에서 펑펑 터지고 비가 내리면 꽃잎이 바닥에 수채화를 그렸다. 기분 좋게 톡톡 떨어지는 빗소리가 내 눈과 귀를 사로잡는 계절이 다가오는 소리와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사를 자아내는 멋진 집이다. 집이 무척 마음에 들지만 아쉬운 건 딱 한 가지였다. 전에 살던 세입자라면서 불청객이 종종 문을 두드리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몇 번 마주치지 않는 사람인데 밤늦은 시간에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낯선 이의 방문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또 언제 막무가내로 문을 두드릴지 몰라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집주인이 바뀐 줄 모르는지 불현듯 찾아오는 상황이 무섭기도 했지만 가장 핵적인 감정은 난감함이었다. 차분히 달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도 웅얼거려서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막무가내로 종신계약이 돼 있다나? 하루는 이야기나 자세히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거실로 들였다. 1층에 있는 가장 넓은 방이 자기가 썼던 방이라며 아련한 표정까지 지으니 섣불리 내쫓을 수도 없었다. 말귀 알아듣게 차분히 타일러 밖으로 내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찾아왔다. 그쪽이 정확히 원하는 거 뭐예요? 라고 물어도 답이 없다. 계속 웅얼거린다.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싶어 화를 억누르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줬다. 예전 집주인과 무슨 계약을 했다는데 계약서를 보자고 해도 계속 구두 계약이란다. 명도 소송을 통해 쫓아내란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 큰 소리로 싸워 쫓아냈다. 그렇게 한바탕 한 뒤라 안 올만한데도 부정기적으로 틈틈이 찾아와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자꾸 예전 집주인 얘기를 꺼내니 미칠 노릇이었다. 신고하려고도 했지만 내가 직접 집으로 들인 데다 직접 피해도 없으니 신고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엄밀히 그가 협박한 적은 없었다. 불쾌한 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내 집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었다. 가장 안락해야 할 집이었지만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고민 끝에 이런 사정을 알 만한 가까운 사람에게 전했고 의외로 쉬운 해결책을 알려줬다. 또 문을 두드리면 알려준 대로 얘기해야겠다고 다짐하던 와중에 다시 찾아왔다. 그것도 늦은 밤에.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지하실로 내려가세요.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세요. 이쯤에서 눈치챘겠지만 낯선 방문객은 불안이라는 객이었다. 이 객은 쫓아내도 반드시 찾아온다. 다른 비슷한 불청객이 오는 걸 보면 불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도 있다는 듯이 사라지지 않고 대체된다. 맥주 마시고 취한 사람이든 위스키 마시고 취한 사람이든 취한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들 말이 틀리지 않은 게 태어남과 동시에 얻는 이 불안, 두려움도 이 집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내 대저택에는 수많은 방이 존재한다. 추억의 방, 행복의 방,
사랑의 방, 아기 방, 하도 문을 쾅 닫아 철문으로 만든 사춘기의 방, 절망의 방들이 존재하고 상처, 좌절, 부끄러움의 방까지 있다. 예전 집주인은 불안, 고통의 방을 집 전체라고 착각했다. 불안, 고통은 자기 방으로 오라고 손짓한 후 문을 닫아버렸다. 난 새끼발가락이 휘어 있어 트레킹을 오래 하면 물집이 터지고 살갗이 벗겨지면 모든 신경은 발가락에 집중된다. 발가락 통증이 내 전부는 아니지만 당장은 통증에 온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자연을 즐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통증만이 남았다. 방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내 대저택은 언제나 방보다 크다. 구조적으로 방은 집 크기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난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으면 됐지만 그 방이 집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내 집을 세입자에게 뺏기지 말아야 했다. 일정 기간 이상 무단 점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잃기 때문이다. 무권리자가 일정 기간 점유하면 취득하게 된다는 이 법은 웬만한 나라에서 살아 숨쉬는 요상한 법이다. 또아리를 틀게 놔두면 법적으로도 할 말 없어지는 것이다. 집을 뺏기지 않으려면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 힘든 방에 있는 것이지 집 전체가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힘든 상황을 관통하는 순간을 전체로 오해하지 않아야 했다. 그랬어야 했다. 모든 불안은 나보다 크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살아있어서 생기는 부산물이었다. 연필을 깎으면 연필밥이, 도예를 하면 자투리 흙이 나왔다. 목공예, 가죽공예, 요리재료를 다듬거나 커피를 내릴 때도 반드시 찌꺼기를 남겼다. 불안과 우울도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 자투리였다. 서툰 내가 나를 옳게 다듬으려 하니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찌꺼기가 생기지 않고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상수였다. 어떤 장인도 자투리를 남겼다. 나뭇잎이 아무리 커봐야 햇볕을 가리고 나무를 썩게 할 수도 없는 법이었으니까. 점차 방문을 열고 나오는 연습을 하면서 이젠 굳은 살이 생겨 작은 통증은 무뎌졌다. 고통은 여전히 교묘하게 손짓하지만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안다. 부지불식간에 불안이라는 객이 문을 두드린다면 집에서 도망칠 게 아니라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보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쨌든 평생 계약한 세입자를 내쫓을 수도 없었다. 난 그 타협으로 지하실의 불안과 좌절, 부끄러움, 분노를 몰아넣었다. 주객이 전도되고 호스트가 게스트가 되면 쫓겨나도 할 말 없게 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적극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천부인권, 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잃는 순간부터 노예의 삶이 시작될 테니까. 차라리 모두 소설이면 좋겠다. 인생의 겐세이 놓는 에세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소설로 써봐. 대하 드라마 한 편 뚝딱 나올걸?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이 말에는 굴곡진 세월과 회환, 고통, 억울한 사연이 담겨 있다. 소설에 위기가 없으면 절정이 없고 음악 없는 영화, 코러스 없는 밋밋한 음악은 감동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망하는 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꽤 재밌는 컨텐츠라는 말이기도 했다. 사건이 없는 소설, 줄 하나만 있는 현악기, 건반이 하나인 피아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 이야기엔 정답이 없다. 모두가 터프한 이야기를 만들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정답이 있겠나.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어떤 독재자도 하지 못하는 일 아닌가? 내 입도 막지 못해 직접 쓰기로 작정했다. 이 글은 반성문인 동시에 과거의 나처럼 멍청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짙은 호소문의 성격을 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일은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닐까? 근거가 없다면 자기 합리화, 근거가 있다면 자기 설득, 나아가 자기 확신이 됐다. 나는 그동안 근거를 갖추지 않았고 핑계를 찾고 그때그때마다 합리화하고 포장하기에 바빴다. 자기 합리화는 나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설득은 나를 믿는 것이었다. 나를 믿는 것보다 속이기가 쉬웠다는 것을 늦게나마 고백한다. 쉬운 선택지를 뽑은 것뿐이었다. 근거 없이는 절대 믿지 않는 나로서는 뒤늦게나마 나를 설득할 근거를 찾아야 했다. 의심 많은 나를 믿어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다. 대책 없이 괜찮을 거야, 괜찮아. 너 자체로 충분해. 그러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주술은 전혀 와닿지 않았다. 마치 플라시보처럼 팔뚝살만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보조제 과장 광고처럼 현혹하는 것 같았다. 단언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도 했다. 세상 이치에 통달한 현자처럼 말하는 것에 공감하지도 못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괜찮지 않은 날이 많았겠지. 좋은 말들이긴 하나 온몸이 거부하는지 실제로 구토감이 느껴졌다. 내 마음이 삐딱해서 힘내라는 위로들이 창란하여 공중분해된 것인지 영혼 없는 위로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난 고민 끝에 비뚤어진 내 마음에 명확한 근거를 불어넣겠다고 마음먹었다. 담보가 없다면 신용이라도 있어야 돈을 꿀 수 있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글이다.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비유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들어 내게 막연히 괜찮아 보다 네 상황은 거지 같지만 괜찮아지는 과정이야. 두고 봐. 라는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고통은 그저 고통이다가도 수혜자가 있으면 희생, 헌신이 됐다. 만약 그 수혜자가 나라면 고통 안에 든 씨앗을 틔우는 열매가 되는 과정 중에 있었다. 맞다. 정말이지 과정 중에 있었다. 진짜 내가 되는 과정. 먼저 확실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은 내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통하지 않는다. 오만하게 누군가를 가르칠 생각도 전혀 없다. 모두가 제각각 고유한 경험과 상처에 대한 민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말이 맞다는 식의 오만함을 주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내 이야기에 한정될 뿐이니 높은 확률로 틀릴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내 미천한 경험이 정답이다 라는 식의 확언보다 내 미천한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끄적인다. 그저 한 사람의 진행형 경험기다. 다만 내 이야기가 와닿는다면, 설득력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괜찮아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맞다. 근거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근거 없는 믿음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고 배를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니까. 두 번의 스타트업. 그리고 두 번 모두 망했다. 쫄딱. 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망하는 것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았다. 영원한 것은 세상을 넘어 우주 어디에도 없지 않나? 분명한 건 오늘도 내일도 기꺼이 망할 것이다. 망하지 않는 건 죽은 것이라는 것만큼은 단언하겠다. 실수, 실패의 향연에서 건져낸 건 있었다. 망하는 건 언제나 메시지를 갖고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메시지는 망할 때 오는 것이라는 가정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제는 망하는 게 기쁘기까지 하다. 어차피 망할 줄 알았어. 망하는 건 언제나 새로운 문을 열어줬으니까. 일단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정립하고 법칙으로 만드는 것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망한 뒤에 새로운 파도가 온다는 것은 가설도 이론도 아닌 법칙이었다. 내가 겪은 작은 성공을 분석할 때 성공 함수에는 실패라는 계수가 있었다. 실패 계수에 가중치를 주면 성공의 근사치에 접근한다. 많은 실패가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만들었다. 계수의 계는 관계의 계, 함께 행동하는 수다.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없었다. 몇 년 전으로 가보자. 내 얼굴엔 꿈꾸다 타이에 의해서 깼을 때의 어리둥절한 표정만 남았다. 야, 야, 일어나 봐. 너 진짜 망했어. 비현실적이라 생각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아무리 봐도 망했다. 큰 파도가 오는 걸 알면서도 피하려다 측면에 맞고 침몰한 기분이었다. 물에 빠지고서야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현실이었다. 망할 거라는 건 금융기관이 기민하게 알아차렸다. 빗발치는 전화에 휴대폰은 조용히 무음으로 바꿨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이 경쟁에서 진 탈락자였다. 축 처진 어깨로 무대를 내려가면 그대로 잊히는 존재. 어깨도 검은 눈동자도 말끝도 아래로 향하며 흐려졌다. 모두 중력에 따랐다. 순응하는 자세 또는 굴복하는 자세였다. 약자가 강자에게 호기롭게 덤벼들었다가 진 자세. 그러게 까불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꿈의 대가는 뜨거웠다. 꿈은 뜨겁게 만드는 나무였다가 재로 변했다.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시선을 돌려도 내 모든 신경망은 망한 상태로 돌아왔다. 망하게 되면 많은 곳에서 전화, 문자 메시지가 빗발쳐 현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뿌옇고 현 상황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망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라는 신의 뜻인지도 모른다.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뜻. 사고의 흐름은 오직 현재에 머물렀고 그때 다짐했다. 새처럼 살기로. 새는 둥지에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필요할 때마다 짖는다. 난 새처럼 살기로 했다. 벗어날 수 없다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했다. 지금 생각으로 망했으니 아예 반대로 바꿔야 했던 것이다. 망하는 쪽으로 작용한 생각을 반대로 뒤집어 반작용을 노려야 했다. 살면서 깨달은 재밌는 사실. 스스로 생각을 바꾼다는 건 노력이 필요하지만 타의에 의해 생각을 바꾸게 되는 상황이면 굳이 배울 필요 없이 몸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인생에 차여봐야 바뀐다. 이성에게 차이는 것처럼. 대차게 차이면 그제야 현실이 슬금 고개를 내민다. 따뜻한 물에서 각성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낮은 울타리도 넘어서지 못하는 양떼들처럼 사람도 틀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한다. 울타리 밖에 늑대가 득실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축으로 살다 야생화 적응 훈련을 거치지도 않고 방사돼 버렸다. 왜를 줄이고 어떻게로 전환해야 했다. 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에 덕지덕지 불안과 우울의 건덕지들이 붙어 몸만 무겁게 할 뿐이었다. 어떻게로 전환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몸과 마음을 전면 쇄신해야 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낡은 생각을 죽이는 것이었다.
지난 나와의 계약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서약서에 사인했다. 법과 헌법의 관계처럼 계약보다 한 단계 상위 개념이 서약이니까. 맹세하고 약속함이라는 서약의 사전적 의미에 사랑은 없지만 결혼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서약이라고 하지 않나?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고 지난한 법이고 다 그린 그림을 수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시 그려 새로운 프레임에 담는 게 나았다. 새술은 새부대에. 에세이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이런 망할. 내 마음의 비상대책위원회, 오답노트, 새로 살자 등을 후보에 올렸다. 결국 우리는 평생 전학생으로 사는 운명이니까가 당첨됐다. 자의, 타의에 의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자는 뜻으로 정한 거라 제목 후보들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니까. 내가 전학을 가기도, 다른 친구가 전학 가는 모습도 지켜보며 사는 게 인생이니까. 축사한 안전지대에 사는 가축의 삶은 남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만 울타리를 벗어난 짐승은 자유를 만끽하다 총에 맞는다. 아니, 비유가 잘못됐다. 양식광어로 하자. 양식광어와 자연산 광어는 가격부터 다르다. 그냥 인간으로 비유하겠다. 학생으로 치면 군인 아빠를 둔 전학생의 삶을 살기로 했다. 전학을 가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제 발로 나가기도 할 것이다. 학교의 스타가 될 각오도 전교생에게 따돌림 당할 각오도 했다. 의자를 둥글게 만들면 블랙홀. 나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망할 것이다. 이것은 will이 아니고 must다. 두 번째 망하고 난 뒤 남은 건 큰 가방 하나였다. 길거리까지 내몰렸다. 열흘 남짓 바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전부였다. 카드는 쓸 수 없었다. 싸구려 모텔을 전전했다. 방음도 안 되지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다. 모텔 입실 시간을 맞추어 역 근처에 앉아 우두커니 사람들을 봤다. 나 빼고는 모두가 행복한 얼굴. 다 같이 불행한 페어라면 희망이라도 가져보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도무지 이겨낼 수 없었다. 철저히 고립된 기분은 죽음 가까이 인도했다. 회복 탄력성도 없었다. 그런 건 내가 공일 때나 해당되지 난 바닥에 처박히는 우물한 돌덩이라 튀어오를 힘도 없었다. 난 그때의 막막함을 여자친구에게 조심히 털어놨고 놀랍게도 같은 경험을 덤덤히 얘기해주는 그 말에 다시 살아났다. 나도 그 기분 정확히 알아. 나도 예전에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굶기지는 않을 테니까. 망해도 괜찮다는 말은 따뜻함을 넘어 뜨거운 감동이었다. 평생을 생각해도 고마운 말이었고 죽기 직전에도 떠오를 얼굴일 것이다. 내 마음을 100% 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니. 여러 사람의 응원과 격려보다 한 사람의 지지면 충분했다. 아기의 움켜잡기 반사처럼 난 그 말을 붙잡았다. 중독자 치료 모임이 생각났다. 빙 둘러 앉아서 경험을 나누던 모임의 목적을 바로 알았다. 같은 경험자들이 앉은 큰 원은 블랙홀처럼 불안한 마음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었다. 불안은 더 깊은 불안을 마주할 때 위로받았다. 아니면 지난 불안이 지금의 불안을 토닥일 때, 비교 우위에 있을 때만 진정되는 교활한 놈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었다. 치료 과정에 있지 않은 내 불안과 타인의 불안이 동시에 함께 만나면 크게 반응해 쌍소멸해버렸을 것이다. 우울한 사람끼리, 불안한 사람끼리 만나면 동반나락에 빠질 것이라는 건 경험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았다.
나눗셈을 못하면 인생이 고달프다. 살면서 더하기와 곱하기에 몰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란 사칙 연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빼기와 나누기가 아니었을까? 내 경우 모든 걸 빼갔으니 빼기는 안 해도 됐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나눠야 했다. 주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주변을 정리해 나가자 하나같이 말했다. 나쁜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나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 사람은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제의 나를 죽이겠다는 다짐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눴다. 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집 청소도 잘 안 하는 내가 나눗셈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핑계를 대자면 나눗셈은 원래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고통은 새로운 탄생을 낳았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나뉘었던 것만 봐도 안다. 나누는 건 고통이었지만 새로운 탄생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후에는 원소와 기호를 분류하고 나눠 과학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난 수학과 과학을 잘하지도 못했고 고통의 즉각 반응에 고통 이면의 새로운 탄생을 보지 못했다. 나누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해 분별력 없이 살았다. 큰 덩어리를 소분하고 그 사이를 쉼으로 채워야 했다. 나와 남을 구분해야 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구분하는 것은 필요했다.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며 내 취향의 안목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난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야 서둘러 나누려고 하니 허둥댔다. 분리하려고 하면 강아지처럼 떨었는데 막상 살이 찢어지는 고통도 종이를 찢는 정도의 가뿐한 분리도 있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은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었고 종이를 찢는 건 짐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랍스타처럼 딱딱한 것도 망치로 부수자 연한 살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안도 두려움도 나누고 쪼개자 초라한 실체가 드러났다.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지만 쪼개서 안주머니 속 깊은 곳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거운 불안을 어깨에 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서 보이지 않는 곳에 지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평생 가지고 다녀야 할 거라면 작게 쪼개서 창고 지하실에 넣어둔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나. 나누는 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었다. 아이디어도 큰 아이디어만으로는 힘이 없다. 잘게 나누고 쪼개서 구체화해서 완성했을 때 힘이 된다. IT 스타트업이라면 서비스와 대상층을 작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었다. 아, 여기서 잠깐. 분리와 단절을 잘 구분해야 한다. 분리하려다가 단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단절은 해가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에 적용해야 했다. 난 서툴러서 분리하려다 장벽을 쌓고 스스로 파편화됐다. 단절된 것이다. 심리적, 물리적으로 나와 세상을 단절하려는 바람에 많은 걸 잃었다. 부디 분리와 단절을 슬기롭게 분리하기 바란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렵게 주변을 분리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내 경우는 글을 쓰는 것이었다. 등단한 것도 아니고 글을 쓰는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글을 쓰는 데는 커피값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성인이 된 이후 책을 돈 주고 사본 적도 없으면서 어쩌다 글을 쓰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마 시간 부자였으니까 겁없이 달려들었던 것 같다.
힘들다는 건 힘을 이겨내는 중. 힘들다는 건 곧 문제를 의미했는데 문제보다 문제가 없을 거라는 기대가 문제였다. 문제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다가 벼랑간 구름이 되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소나기를 퍼부었다. 그리고 나는 구름을 탓했다. 문제가 몰려오면 왜 문제가 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이다. 다음엔 우산을 준비하겠다는 다짐, 혹은 미친 사람처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게 아무래도 낫다. 생각은 독립 변수가 아니다. 행동의 종속 변수였다. 눈에 보이는 걸 바꾸는 게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했다.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게 마음 바꾸기보다 쉬웠다. 방의 구조를 바꾸거나 대청소하는 것도 좋았다. 방향제나 비누, 샴푸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본다. 새로운 분야의 사람을 만나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환기됐다. 내 전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적자생존이었다.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앞의 환경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다. 난 그 적자생존의 결정체였으니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감당 안 되는데? 라는 아찔한 생각도 든다. 실타래 같은 문제투성이를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냐고. 실이 아니라 철근 코일로 만들어진 뭉치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 같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무지 견디기 힘든 문제의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해결됐다. 비는 거짓말처럼 개고 햇빛이 고개를 내밀었다. 지금 미칠 것 같은데 뭐가 해결되냐고 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시간은 그걸 해결해버렸다. 힘들다는 건 힘을 이겨내는 중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달리기, 수영 실력을 늘리려면 숨이 차올라야 하는 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힘에 굴복되지 않고 이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능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만족을 견디고 다루면 만족에 다가간다고 믿었다. 1년 전 내가 어떤 걸로 힘들었던가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심지어 인생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도 지금은 받아들인다. 당시에는 빚만 남기고 가신 아버지의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잊혔다. 그냥 받아들인다. 이제 힘이 들면 그 힘을 인정하고 만다. 힘을 들지 내려놓을지는 자유다.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마음대로 둔다. 어떤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나중 문제다. 지금은 절대 모른다. 시간은 절대값이라 반드시 시간을 녹여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힘을 다룰 줄 안다. 골키퍼가 빠르게 오는 공을 받을 때는 몸으로 감싸 안으며 받아야 저항이 적다. 반대로 힘을 주면 반작용으로 튕겨나가기 마련이다. 어차피 공은 계속 내게 오고 무게를 가진 힘든 감정도 계속 온다. 우리는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힘을 다루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다. 가벼운 공이라면 뻥 차버리자고. 작가는 말합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콘크리트도 처음은 고양이가 발자국을 남길 정도로 무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